분단의 유래는 결국 식민지적 문제하고 그대로 연동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것처럼 일제를 나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을 나눴을까요?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완벽하게 무관하대요. 그들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 미국의 패권, 그들이 주도했던 분단이죠. 오스로 3.3 회의가 결국 분단 과정 속에서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이 반대하죠. 그 다음날 서울에 소위가 풀려집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하죠. 이 역사가 바로 어제 일입니다. 사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역사는 현재 진행입니다.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재합니다. 한 1초라도 정도 지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겐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기아가 있고 이산이 있고 상장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거를 김구 선생은 한국전쟁 2년 2개월 전인 1948년 4월에 평양에 도착한 남북 동포의 고함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과 북이 그냥 분단되어 있음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매일같이 확대 재생산되는 심화되는 단 하루도 북을 욕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적대가 적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오와 대립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희망이죠. 사실 도월 김영옥 선생은 우리는 독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매우 이야기하죠. 도월 김영옥 선생은 되니까 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근현대적 기사를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독립을 이루어내겠죠. 그 36년이 지났을 때 해방 속에서 저 정신문화가 정립됐던 적이 있습니까? 일제히 죽었던 인적 정상을 차치하고라도 교육이, 역사가, 문화가, 정신사가, 내지는 행정과 관료들이 됐을까요? 한 번도 안 됐어요. 오롯이 그대로 살아남았죠. 왜? 외부롭게 분단이었기 때문에 그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죠. 소위 말하는 복제가 필요했죠. 분단은 공동체를 작살냅니다. 분단은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파괴시킨다. 적대가 대립을 가르친다. 과목과 질식을 가르친다. 상호, 관용, 포용, 나눔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 분단은 인간 본성을 파괴하더라. 무엇이? 분단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 모든 인간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이 결국 행복입니다. 이 분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통일과 평화 한 발짝 못 이야기하더라. 분단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통일도 평화도 국민 행복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분단 속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김구 선생이나 동양 이원영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나 이러한 분들의 비서했던 분들이라든지 많은 독립운동 1세대 분들이 마지막 떠나는 과정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다. 평화운동, 통일운동, 독립운동이에요. 왜 그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갈까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불행한 겁니다. 알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존감을 키워가는 과정이죠.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전국의 교수, 학자들, 전문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전국적인 공청회 투어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만들었던, 선포했던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요, 통일을 평화의 오랜 제도와 과정, 수십 년의 과정으로 설정합니다. 통일의 개념은 오랜 평화의 제도와 과정, 수십 년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게 통일의 개념입니다.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연합 단계, 완전 통일 단계.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10년은 화해협력의 단계였습니다. 당장 남북연합까지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신뢰가 계속 쌓여갔던 시절이었죠. 남과 북은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대한민국의 화해협력, 남북연합의 관계 이까지 합의를 했어요. 합의한 통일 방안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바로 6.15선언 2항이다라고 몇 프로가 알 것 같아요? 국민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았어. 5.16 통일을 이야기할 때 흡수 통일보다 앞서는 더욱더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면은 동독과 서독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흡수 통일만 가르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겠죠. 근데 동서독 관계는 남북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동서독 관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폭력이죠. 상호 적대적 인식들이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패전국으로서 전성국이 갈라버린 분단이었잖아요. 그들은 또 분단을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속에는 많은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전범들을 다 스스로 다 처리하고 나름 정상국가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2000년 6월 13일 날 평양 순안공항에 대통령께서 딱 내리셨을 때 사열 다 끝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기 차에다가 이 대통령님을 모셔서 백하고 초대소까지 영빈관까지 가게 됩니다. 그 차 안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에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됩니다. 이미 이거 합의하고 갔지 않습니까? 6.16 공에서 이양 합의하고 갔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서명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묻죠. 남과 북이 파이브에서 완전 통일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남과 북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30년이 되지 않거든요. 김정일 대통령을 정말 존경한다면 그 말을 듣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 분단의 세월만큼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욕심을 본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남측에 남남 갈등이 워낙 심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통일은 오랜 평화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통일의 개정은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의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측을 고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인정.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의 체제와 제도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의 체제와 제도대로 살게. 다만 욕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경제협력하자, 사회문화 교류하자. 얼마나 쉬워요. 상호 존중, 상호 인정.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민족의 개념? 그게 정말 서구 유럽적 질서 속에 나왔던 개념일까요? 민족의 개념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됐어요. 민족은 가족이에요. 남과 북의 가족이 되어졌는데 가족이 같이 살겠다라는데 무슨 다른 이설이 있어요. 예? 민족 통일, 민족의 개념이 잘못됐다. 그건 뭐 서구 그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 별거 사실 취업 받고 싶어요.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안 통일도 안 합니다. 더 큰 근본적인 모성 구조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것도 무지죠. 악용당하는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단은 체제이고 분단은 구조입니다. 분단은 북한은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이고 만든다. 이 어려운 말입니까 이거? 분단 체제입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분단되어 있는 상황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여러분 분단 체제 속에서 말입니다. 남북관계 분단 체제 속에서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가 늘 진실, 사실, 팩트의 근거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말고죠. 왜? 북은 그냥 나쁜 적이에요. 북은 그냥 나쁜 놈들이면 돼요. 남북관계 분단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는 그냥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늘 활용될 수밖에 없는 수단이죠.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이 엄청난 도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북한은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북한은 공개론 또 나옵니다. 북한 공개론, 아사 막 쓸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완벽하게 장악했죠.
두 번째 무엇을 장악했죠? 교육을 장악하잖아요. 전면적 불법을 지키면서 교육을 장악하죠. 역사도 장악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뭔가 장악하려고 하죠. 테러방지 법이다, 뭐다. 남과 북은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집단주의 체제, 개인주의, 사적소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된다.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 근데 이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서는 어떻게, 가치 규범으로서는 어떻게, 진선미의 기준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남과 북의 같은 민족으로서 똑같은 비슷한 동물들이 더 많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말도 갖고 같아요. 도드라지게 많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국가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국가라는 개념, 정치의 개념, 경제의 개념도 다르죠. 자유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체제와 제도가 다르죠. 집단 속에서의 자유, 사상 속에서의 자유, 하여튼 저는 그런 자유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상식이, 그 사회 속에서는 올 상식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일반과 보편이 그 사회에서는 아주 특수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기본적인 단위, 노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봅시다. 노동. 북측에 대한 협상의 파트너가 이야기했던 그 노동의 개념과 내가 썼던 노동의 개념은 천지 차이였어요. 참 황당하죠. 뭐죠? 우리 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동은 돈으로 환산하는, 즉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당연히 한 달 일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노동 자체가 돈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근본 사회이기 때문에 나의 노동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상식이고 기초 진리죠. 그런데 북측 사회주의에서는 사람의 노동을 임금과 같이 교환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를 아주 저열하게 봐요. 아주 이렇게 봐. 고용, 피고용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배고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국가는 그냥 알았어요. 무조건 일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맞죠? 한 달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은 왜 하죠? 이윤 창출을 위해서. 북측의 기업 수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벌립니까? 북측의 근로자들은 한 달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차원이 다르죠? 아니죠. 아닙니다. 북측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노동의 정량이 매우 약합니다. 노동 강도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경우가 60% 정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자본 논리라는 것은 마른 술도 짜는 게 자본 논리잖아요. 그쪽은 그게 범죄 행위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돈을 배우기 시작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신뢰. 여기서 말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나와요. 차이가 참 큽니다. 그런데 다름일 뿐이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차이일 뿐입니다. 맞죠? 이런 차이들을 우리 기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장에서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상장에서 최초에 많이 실수했던 게, 야, 이게 상식적인 말이 되냐? 북측을 바로 공격합니다. 당신의 상식이잖아, 이렇게. 네,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식의 수준이 참 매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과는 다르게 얕을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4년간 작심한 것 같은 거예요. 북한의 인민들은 정말 온전히 순순히 자발적으로 그네들의 정치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엄청난 수준에서 충성을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회 속에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되죠. 그건 왜 하면 안 되느냐?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폭력이죠. 두 번째, 그런 발언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단은 분단의 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은 통일과 평화 필요성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치죠. 통일에 대한 문제. 무엇을 모르는가?
총체적 문제인데 분단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분단, 통일, 평화의 상수로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군사국가라든가 집단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걸 알겠는가? 모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 예, 맞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잘 모릅니다. 남과 북이, 국가남이 역지사지가 될까요? 역지사지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들을 모르잖아. 그네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네들의 가치 규모는 무엇인지,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 진선미의 기준이 뭔지, 무엇을 왜 어떻게 추구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네들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비슷한 가치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됩니다만은 남과 북이 바로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참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직접 만나서 소통하다 보면은 그 다름은 말입니다. 큰 다름이지만 말입니다. 그 다름은 하나의 생활 공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거기가 다 끄떡여지는 다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름은 없습니다. 아, 얘네들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얘네들 이렇게 생활 방식 이런 거구나. 얘네들 이렇게 가치 판단하는구나. 아, 얘네들의 진선미의 기준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거기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다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닌 북측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국 전쟁 이후에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사실은 정전협정 이후에 단 하루도 전쟁을 쉬어보지 못했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는 다른 거죠. 물론 우리도 분단체 속에서 군사 정책 입장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북측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정전협정 당사자잖아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죠. 종전이 된 게 아니라 종전선을 한 게 아니라 전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핵선제공격을 계속 이야기했었죠. 지금도 미국의 핵태세부터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핵선제공격의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생각 없는 거죠. 당사자의 목적은 어떨까요? 간단치 않죠. 준비해야겠죠. 늘 군사국가, 사실은 미국과의 전쟁을 쉬어보지 못한 전쟁국가라고 존재해왔다라는 것. 저것이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키워드다라는 것. 누가 모르는가? 다 모르더라고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수준의 차이 대부분 다 모릅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는 여러분 도널드 브레그 저분은 주한미 대사 출신이고요. CIA 한국 지부장 했고요.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내지는 일본, 한국 전문가 중 가장 평가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도널드 브레그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회고록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례다. 잘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노라는 북한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딱 쌓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첫 일성이 말도 안 되죠. 저거 사진 합성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진 합성 아닐까요? 이게 재앙이죠. 현존하는 뭐 전략무기, 곧 전략무기 중에 가장 최고의 전략무기라고 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근데 이 최고의 전략무기 중에 전략무기를 전 세계가 다 보란 듯이 동영상을 찍어서 실험을 보여줬을까요? 실험이라는 것은 전략무기 중에 전략무기를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테스트, 시험, 시위학입니까? 저 시기가 2015년 5월이죠. 그 시절 2014년부터 그때까지 사드 논의가 굉장히 있었죠. 그 사드 논의에 찬물을 깨져버렸죠. 2012년도에 쟤네들이 군사적 강경대국 건설 선언하면서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된 법도 만들고 사회주의 수정법에다가 핵 보유 국가를 명시했거든요. 그러면은 2012년도에 쟤들이 핵을 가졌을까요? 조금 이따 이것부터 갔다 올까요? 저런 북한이 엄청난 변화에 조용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놀랍게 변하고 있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2015년 5월에 시민의회 대회는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세계화된 경제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조발 이렇게 했어요. 북한은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사람 처음 못 갔죠. 통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움직임 미래 있다. 북한 경제활동 보장하고 많은 지원한다. 경제 전력하고 있다. 하루가 높하다. 중국으로 자꾸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 정책 폐단 북한에 있다. 북한 최고를 파손하다. 완전한 기회탄, 공유 시장, 노동력, 생산성. 나는 재미 보고 있다. 북측의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성 이미 넘어섰다. 대북 정책이 변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시장 경쟁 영향이 커져 사회방식 생산 다 바뀌었다. 산업농업인 시장을 적용 개혁 조치, 빙성의 장출, 농촌 마음 갖고 처분 끊는 사적수 인정. 맞습니다. 전부 다 조국밖에, 전부 조국밖에 없죠. 이 공통점은 전부 해외 학자들이다. 국내에서 누구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중 실투개발 2015년 10월 22일 날 양원영상 뭐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 신현주 여기에만 이렇게 투자한대요. 북한의 경제구조 공업에 북한 공업 경제의 비율이 9대1 비율, 국가 군수 1위 민수예요. 경악스럽죠. 어떻게 1위 민수를 줍니까? 국가 군수 1위 민수를 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수출 중심 자유무역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급자족 경제라는 거예요. 왜 구를 군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미국과 전쟁은 하루도 쉬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9대1의 경제가 8대2, 7대3, 6대4로 스피노업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2013년 한 해 동안 쟤네들은 30만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핵이죠, 핵. 북미, 미북 간의 군사적인 공포의 균형이 성립이 되었다고 보고 더 이상 미국은 미국이 직접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자신감, 즉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을 합니다. 2012년도에. 핵 보유국가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못 때린다. 내가 때리면 나도 죽겠구나. 라는 군사적인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면 그 끝인 거예요. 저는 2012년도에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면서 핵 보유국가라는 것을 사회주의 수정헌법에다가 박았습니다. 국가우주개발 원자력 공업선 같은 거 다 설치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때 대한 법을, 제도들을 이미 법제화했어요. 누가 그건 뭐 니들이 핵 보유국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고 문제는 이미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래놓고 기존의 9대1 경제, 9에 재래식 군비 경쟁한다고 9에 그렇게 쏟았던 많은 국가적 재원들을 인수로 절약하기 시작한 해가 2013년입니다. 여러분 2013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13년도에 저런 일이 발생하셨을까? 2013년 하나의 변화가 지난 10년의 변화가 더 크다. 2013년은 2012년도에 북측이 광명성 3-2호 2012년 12월에 위성 쏘아 올리고 올라가고 나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가하고 2013년 1월부터 전쟁 위로 막 가가지고 제재를 가니까 2013년 2월에 북측은 핵 실험을 다시 하죠. 키비조로 훈련 가장 최대의 핵 무력이 들어갔던 그 해가 2013년이에요. 5월까지 그러죠. 그 유탄 맞아가지고 개성공단 6개월 동안 문 닫았던 해가 2013년이죠. 1년 내도록 전쟁했던 그 해예요. 그런데 어떻게 2013년 그 해에 쟤네들은 지난 10년의 변화가 더 크다 할 정도로 저렇게 경제적인 시장이 있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북한의 상징은 뜰보고 굶주림이었습니다.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그러면 저 정도 되면은 자급자족하지는 아니더라도 식량난이 좀 보존되고 있다 정도는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지난해 9월까지 보면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사상 유례없는 40년 만에 최대의 사상 유례없는 왕 가뭄으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더 심화됐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동포가 그리고 공중에 있다가 자급자족하게 됐다는데 내놓고 박수를 못 치더라도 그냥 더 못하게 생각해 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를 마음껏 지금 여행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적성국가라고 하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 여행합니다. 지금 가장 각광받는 여행 상품은 평양 항공비행 2인승 비행기, 4인승 비행기, 20인승 비행기를 타고 고도 700천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타고 평양 항공을 한다는 거죠. 김정은이 2013년부터 하는 슬로건이 그런 거예요. 와서 보라. 참 단순하죠. 와서 보라. 우리는 은둔하지 않는다. 와서 보라. 우리는 패시하지 않는다. 와서 보라. 마음에 들면 투자하라. 지금까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이 사진을 보고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북측에도 카트를 쓰네. 북측에서는 카트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이상한 발상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북한의 저 식량난의 근원은 경제난이었습니다. 그 경제난의 근원은 에너지난이었거든요. 에너지난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완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 물품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카톡도 되고요. 저건 뭐 카톡 찾아가고 와이파이 찾아가는 다 됩니다. 왜? 군사국가니까. 예, 2015년 11월,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국정원장께서 국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저 휴대폰 가입자 수가 370만 대라고 하네요. 해외 관광객들이 가면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유튜브 다 한다는 거죠. 북측 사람들끼리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걸 씁니다. 북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개성에서 제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고민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남쪽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냐? 다 미친 듯이 일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다 물어봐요. 야, 이건 우리 다 증거로 대 기본이야. 그러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얘는 무슨 생각하고 살까 싶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입니까? 애들은 공부, 우리는 학교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실적 내야 되고 머리 아프고 10시 12시 퇴근도 못하고 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 사실은 뭐 대충 30평 아파트에 4인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게 여직원도 있었고 남자 직원도 있었죠. 보통 체류하지만 2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나와서 일요일날 서울에 있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들어갑니다. 8시 반에 MDL 군사공에서 넘는단 말입니다. 그럼 월요일날 들어가가지고 복지교대 만나죠. 주말을 그럼 뭐 누구야? 토요일 뭐 했어? 일요일날 뭐 했어? 토요일날 또 술 처먹었지 너?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다 보면 일요일날 오후에 뭐 어디 뭐 갔다 왔지 어디 어느 곳이나 이거는 지금 만수대 평양에 만수대 동상입니다. 하면 배석만 하더라도 15만 20만밖에 안 되지만 언덕에 이렇게 있어요. 동상. 공항 왔대요. 내가 누구하고 혼자 갔다 왔대요. 왜? 왜라뇨? 왜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해하지 마세요. 다름일 뿐입니다. 누가 다를까? 이 간극은 참 큽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라보자. 예. 그 책에 이 모든 건 여러분 그냥 관광객들이 지나가 다 찍는 겁니다. 영업용 택시 아예 있습니다. 평양국제마라톤대회는 선수들은 저게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저것 자체가 관광 상품입니다. 대회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많이 갑니다. 전부 외국인들 관광 상품차 간 거예요, 그냥. 평양에 뭐 교수목 같은 거 뛰어다니는 겁니다. 50km, 10km, 15km, 20km 되는 겁니다. 축제처럼. 평양, 남포, 대성 판문점, 그리고 함흥, 원산, 마식령 이 6개 도시를 7박 8일간 돌아다니면서 도시와 도시는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그 도시 속에서는 자전거로 투어하는 그 관광 상품을 내놨더라고요. 저기에서 북한에서는 자전거 타고 돌아보고 이런 거였는데 이 변화들 여러분 이런 고층 아파트가 계속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토목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국내 내수시장에 척도인데 2천여 개 연관 산업이 같이 돌아가야 유리도 끼우고 철근도 끼우고 시멘트도 올리고 샤시도 하고 할 수 있겠죠. 내일 경제가 스핀업되고 있으면서 국가 재정 계획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농촌혁명 오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을 때, 개성에 있을 때 늘 파악했던 게 개성공단 인근에 즉 민가에 전기 사정이 어떤지 늘 9시, 10시 체크했어요.
북한은 영원 학자이기 때문에 NA 사진을 딱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과학기술 전당인데 연동평 3만 평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핵분열이 아니고 핵융합 모형입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핵융합을 통해서 발전소를 만들겠대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켜볼 뿐입니다. 예, 어떻게든 해내지 않을까 포기해서 우리의 동포들이 정상적인 내지는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뭐라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총체적 무지에 시달린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한 이익도 많이 무지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총체적 무지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00년 합의하고 2003년에 첫 사업을 두고 착공을 해서 10년만 더 하면 2012년이면 2천만 평 전체를 다 돌리고 제조업계만 3,000개 50만의 대도시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엄청난 그 규모를 만들고 연 500억, 1,000억 달러 정도 이상을 생산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남북 합의였습니다. 2012년에 완공하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잘 가다가 2008년 2월에 이 사진은 2014년 5월 6일의 사진입니다만 여기에 들어서 있는 이 공장의 규모는 2008년 2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2008년 이유는 뭐죠? 이명박 정부가 딱 이명박 정부는 6.15를 부정했죠. 14를 부정했죠. 인수위가 끝날 때 북한은 추적이라고 선언했죠. 개성나도 닫고 집회했죠. 무선 병문을 어떻게 닫을까? 남북이 공동으로 열어놨는데 무선 병문을 닫았겠어? 못 닫는다. 계속 남측이 닫을 것을 역상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1조 2천억 정도 투자한 게 다 날아간다. 기업들은 다 배상해야 된다. 24기업, 남측의 연관협력 5,000개, 종사자 12만 명, 다 어떻게 하냐? 그 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하냐? 비즈니스 프렌드 이야기해놓고, 비즈니스 프렌드 이야기해놓고 못 풀은다. 그래서 동결시켜버려.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만 해라. 아무것도 못한다. 추가 투자 시켜주지 안 된다. 그래서 이 분양 다 받았던 사람들 못 들어가요. 공장 지어가지고, 은행 빚내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빨리 국책 근로자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야 뭐 될 텐데, 이게 2008년 2월 그대 상황입니다. 동결됐죠. 12년 역사 속에서 단 한 기업도 부도난 기업은 없습니다. 왜 기업들은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했을까? 돈이 되기 때문에. 예,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저곳을 닫았죠. 저곳을 닫았어요. 무지간한 정책 실패가 개성의 본질적 가치, 실질적 의미, 평화적, 경제적 1대 30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성공단 1대 30의 경제다. 어떤 대한민국이 1년에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올 것이다. 1년간 개성공단에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돈이 5만 4천 명 전체 근로자들 임금, 세금, 하다못해 예전에 그 초코파이 라면 수많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토탈 쳐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900억 원입니다. 900억 원이면 됩니다. 1억 달러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저기에서 GDP 기준으로 1년에 3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합니다. 1대 30이다. 엄청나게 커오는 것이잖아요.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럼 남측의 연간 협력업체가 몇 개인가? 보세요. 100개의 기업이, 124개의 기업이 남측에 5,000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5만 개의 기업이 몇 개 준대요? 어마무시하죠.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지막 활로가 있다면 한번더 보여주고 골드만 삭스가 25년만 남북평화 경제로 간다라면 대한민국은 G7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5년 걸릴까요? 폭발하는 이유겠죠. 개성공단은 그러한 남북 평화경제, 남북 경협의 미래적 창의력, 그걸 받아버렸어요. 군사 안보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개성공단이 가장 큰 가치를 적혀봤습니다. 마지막에 군사적 긴장이 에스컬레이팅 상승작용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맞춰놓았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아웅다웅하는 군사적 긴장이 올라갈 때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마주가는 폭주기관차가 부딪히지 않도록 마지막에 잡아주는 제동장치, 완충장치 역할을 물리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게 사라졌습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질적 의미를 모르는 평화를 다룬 것이고 경제를 다룬 것이고 안보를 다룬 것이다. 미래적 가치, 매일매일 통일 평화의 문화가 형성, 발현, 축적되던
그것을 잡은 것이다. 결국 진실의 힘, 진리의 힘, 이걸 밀어가는 힘은 진리의 힘인데요. 손바닥으로 배를 못 가리죠. 분단을 갖다 명하지. 그 분단은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진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몸에 만나요.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 사실은 딱 맞닥뜨리는 순간 노력하시는 분이죠. 알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보여줘. 그런데 SNS가 보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책을 다녀오는 여행기들만 한번 하나만 좀 들어보세요.